네, 안녕하세요. 영화 레토의 빅토르 최 역을 맡은 배우 유태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화가 칸에서도 상영이 됐었고 드디어 국내에서 개봉이 돼서 지금 관객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요즘에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듣고 싶어요. 기분이 너무 좋죠. 네, 기분이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하고 만나게 될 때까지 참 많은 기복들을 겪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한 지금 15년째 무명 생활을 지내다가 2년 전에 오디션이 툭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다가 붙었어요. 그러다가 진짜 제 몸이 홀로 러시아에 툭 떨어졌는데 열심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영화 찍게 되고 또 5회차 남긴 상태에서 감독님이 가택구금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끼리 동료 배우들끼리 끈끈해졌고 열정을 통해서 이렇게 마무리 졌는데 성과가 갑자기 칸 영화제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지? 그러다가 이제 여기 에트나인 배급사를 만나게 됐고 이 자리까지 이렇게 오게 됐는데 사실 이런 자리도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면 감독님을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감독님이 지휘하셔야 될 자리인데 감독님 아직도 가택구금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반 동안 작별 인사도 못 나누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혼자 왔는데 고맙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좀 복잡해요. 네. 듣기만 해도 복잡한 심경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네. 방금 15년 무명 생활이라고 하셨는데 말이 15년이지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단순한 것 같아요. 제가 연기 시작한 지 21살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밝히네. 다 아실걸요? 뭐 내부 치면 다 나오니까요.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하게 됐었던 계기가 한 연기 수업 한 2주를 받고 나서 내가 70살, 80살 돼도 돈을 못 벌어도 길거리 공연을 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른 알바 하더라도. 그때 확정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 단순 무식한 열정 가지고 그냥 살았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이런 결과가 긍정적인 후유증이긴 하지만 뭐 그런 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건 아니죠. 그냥 그 자체만 재밌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네, 영화를 처음 보신 분들도 많으시고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벌써부터 레토의 팬이 생긴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적당히 이야기하고 관객분들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는 분들께 특별 포스터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5분 정도 마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 처음 영화를 봤을 때 좀 당황했던 부분이 생각보다 빅토르 최가 비중이 많지 않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대 주인공이 아니다. 나타샤와 마이크 이렇게 세 사람의 이야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영화가 빅토르 최라는 사람에게 거리를 두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레임 밖으로 빼버리기도 하고 걸치기도 하고 어떤 축가 파티 자리에서는 마이크를 중심에 놓고 보면 빅토르 최는 테이블 끝에 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감독이 이 전설적인 인물을 약간씩 밀어내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이 역할을 연기한 배우는 어떤 자세로 이 영화 속에 임했을까. 저는 상당히 무표정하고 섬세하게 연기하면서 본인이 나서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될 몫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주 확실하게 잘 집어냈어요. 그런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이 러시아 관객들이 우선이니까요. 러시아 시장을 위해서 만든 영화잖아요. 그 외의 결과는 뭐 우리 손에 떠나는 결과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좀 신비성을 유지하면 좋겠다. 그 안에서 너의 해석을 가지고 연기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결과는 제 책임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연출적인 결과가. 그러니까 어떻게 뭐 좀 더 티나려고 아니면 좀 더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또 편집이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만 듣고 내 것만 좀 묵묵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유태어 자체가 뿜어내는 존재감과 카리스마가 돋보였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 감독의 연출력의 내공도 있었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영화를 봤을 때 어떤 인상을 받았어요? 처음에 봤을 때는 칸에서 처음으로 봤었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작업을 했을 때 좀 어거지 영어로 번역되는 그런 번역본 하나 있었고 러시아어로 하나 있었고 시나리오가 그리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감으로 연기한 거예요. 그냥 그 이상한 본능과 감을 믿고 저 대사를 쳤지? 이 말이겠지? 내가 대사 쳐야 되겠구나 하면서 엄청난 집중으로 계속 했는데 나중에 영화관에서 봤을 때는 아직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이건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왜냐면 영화제 시간을 마치다가 보니까 대부분 좀 어거지 자막이 들어가고 그런 거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뒤 말도 안 맞고 이거 스토리가 맞나? 뭐 그런 오해도 있었고. 그런데 독일 배급사에서 이제 제가 부탁으로 링크를 하나 보냈는데 독일 더빙 버전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들으면서 소화를 해봤는데 그때는 좀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붙었네. 우리가 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확실히 자신이 편한 언어로 들으니까 네 맞아요. 감상이 달라졌군요.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의 실질적인 주인공은 80년대 초반의 레닌그라드 락신 그 공기 자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스테디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관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착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아파트 벽지 같은 데서 땀 냄새, 담배 냄새 같은 게 막 술 냄새가 저한테 나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 현장에서 카메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유려했구나, 능숙한 촬영 감독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떠셨어요? 네, 촬영 감독님이 세레브레니코프 감독님이랑 전작품을 같이 찍었거든요. 스튜던트라는 영화 있고요. 저희 IPTV 뭐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감독님이 원래 극단 출신이에요. 극단 운영하시는 디렉터인데요. 고글센터라고 모스크바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일 잘 나가고 제일 멋있는 극단이에요. 많은 조연 배우들도 여기 둘러서 앉아 쌓이는 놈들이 다 그 고글센터 출신들이에요. 놈들이라고 하셨죠? 네, 친해서 그런 거예요. 네, 많이 친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도 각자 자기 영화만 찍으러 나가면 다 각자 주인공 될 만한 배우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같이 놀 수도 있었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제 힘들었었던 점이 사전으로 제가 감독님 이 씬은 어떻게 연기해야 돼요? 가서 어떻게 블로킹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잡아요? 아니 곡을 하나 다 외우라고 했는데 좀 어떤 부분만 걸렸으면 그것만 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럼 그 부분만 연습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항상 주장하셨던 거는 이거 오어게닉 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고 일단은 나도 몰라 막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나도 몰라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 처음 봤어요. 근데 현장으로 가보니까 그날의 느낌, 그날의 날씨, 그날의 현장의 어떤 에너지, 배우들의 기분을 다 같이 소화시키면서 연기할 때 지금 네 기분이 어떠냐, 일로 가고 싶냐, 절로 가고 싶냐. 그러니까 상당히 같이 뭘 만들어내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긴장도 되면서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처음에 공부했을 때 무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극처럼 만드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떻게 보면 연극적인 공간이나 동선의 설계 같은 것이 참 잘 돼 있다고 생각했던 장면이 초반에 바닷가에서 이제 세 사람이 함께 만나게 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씬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 장면만 봐도 앞으로 이 세 사람이 어떻게 가겠구나, 어떤 관계를 맺겠구나, 빅토르 최가 마이크보다도
뛰어난 뮤지션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그 카메라 거리, 앵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때 촬영은 어땠어요? 그때는 그냥 특별히 그 동작인가 그런 리허설이라기보다는 이 팔팔 뛰어다니는 놈들 사이에 제가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보다 러시아어를 잘해야 되고 음악을 더 잘하는 친구로 속아야 되잖아요, 관객분들을. 그러니까 그 대사 한두 마디 그리고 그 두 곡, 그러니까 나의 친구들 그리고 메스베닉인데 두 번째 노래는 메스베닉인데 한국말로 어떻게 통역된지 잘 까먹었어요. 근데 두 번째 곡하고 정말 미친 듯이 외웠어요. 네, 미친 듯이 준비해놓고 정말 손 동작 코드 짚는 것까지도 다 연습해가지고 같이 어떤 상황이더라도 막 정말 그냥 미친 듯이 연습한 것 같아요. 그 집중 안에서 내가 미친 듯이 하면 그냥 내 거에만 딱 집중하면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기싸움 사이에서 사람들이 나한테 집중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오만한 그런 고집? 그런 식으로 버틴 것 같아요. 네. 그렇지 않아도 그 장면에서 이제 드디어 빅토르가 등장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집중되거든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카리스마가 있을까. 그런데 감독님이 정말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되게 보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소위 감질만 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딱 바닷가에서 뒤를 돌아볼 때 나타샤의 입장에서 보이는 더 보고 싶다고 할 때 카메라를 걷어버리고 나타샤와 담배를 피울 때도 등을 돌려버리는 이런 식으로 이 캐릭터에 대한 신비감을 고조시키는 촬영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뭐 저의 동작 같은 건 전 뭐 사전으로 이렇게 뭐 약속하지는 못했어요. 그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고 하필 그 테이크를 선택하셨네요. 네. 그 감독이 어떻게 될지 나도 몰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셨는데 그 세 번의 엄청난 뮤지컬 장면 있잖아요. 토킹 헤즈의 사이코 킬러, 네, 루리드의 퍼펙트 데이도 있고 그리고 이기팝의 패신저도 있잖아요. 너무나 로맨틱하고도 돌발적인 그런 화면인데 영화 찍을 때는 이런 결과물로 나올지 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사전으로 뭐 시나리오상은 여기서 뭐 두 사람 이렇게 갔다가 뭐 기차 타고 그리고 그 음악이 나온다 이 정도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작품 속에 푹 빠지게 되면 대부분 뭔가 로스트 인 트랜슬레이션 같은 환경들이 종종 생겨요. 그러니까 통역 소통 안에서 정말 잊어버리게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것만 준비해가지고 가야 되겠구나. 대사 없으니까 편하게 가야지 하는데 막상 딱 도착하니까 이게 뭐야? 이 세트가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은 했지만 거기에 관한 짜증도 내지 말고 그리고 나만의 혼자서 있는 그런 타국에서 혼자서 있으면 그런 낮은 자존감 때문에 좀 반항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눈 감고 믿는다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항상 유연성 있게 그냥 현장에서 같이 놀자. 그냥 내 책임은 아니니까. 나한테 소통 못했던 건 내 책임은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거 안에서 최대한 잘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가면 뭔가 이루어지겠지. 가서 시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시키면 저렇게 하고. 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모험이었었고 매일매일 새로운 산을 넘겨야 된다는 느낌으로 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상당히 치열한 현장이었을 것 같아요. 내면으로. 하지만 영화를 보는 우리는 너무나 잘 녹아들어 있다라는 인상을 받게 됐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세 번의 뮤지컬 장면이 비주얼적으로도 쾌감을 주지만 그러니까 내면의 어떤 억눌렸던 카타르시스를 해소시키는 그런 감정의 해소가 있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에 저 인물들이 좋아했던
그런 명곡들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감한다는 감각으로 체험해서 동질감을 느낀다는 그런 기능으로 봤거든요. 그 장면들을. 그런데 그것들을 또 하나로 모아주는 장면이 모토 후플의 노래가 나오는 올드 영 듀듀스가 나오는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배우님도 그 장면을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잘 봤어요. 왜냐하면 감독님의 청춘 시절을 80년도 초반에 경험했었다면 그때 좀 우리가 텔레비에서 흔히 접근할 수 있는 MTV 제너레이션의 그런 미학적인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 이렇게 벽에 스쳐 지나가는 음반의 카바를 보면서 그거를 재현해서 그거를 재현으로 또 재밌게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그 자체들이 진짜 상상과 현실과 꿈과 현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조화롭게 연출을 해주셨으니까 너무 신났어요. 그날에 항상 하루 종일 그 노래를 틀더라도 진짜 현장에서 그 러시아 분들이 다 파파파파파파파파 하면서 에이 지겨워 하면서도 파파파파 이러고 있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를 커버한 밴드가 지금 러시아에서 가장 핫한 밴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금 막 뜨고 있는 쇼트 페리스라는 그룹인데요. 실제로 저렇게 머리 밀고 이렇게 나와서 뭐 행위에서도 하고 공연하고 막 미술관에서도 공연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핫하고 정말 젊고 어떻게 보면 소재는 옛날 소재지만 모든 그 안에 뭐 매체인가 등장인물들은 다 진짜 지금 러시아에서 제일 젊고 핫한 모든 인물들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이 영화가 그 과거의 인물들과 현재의 인물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들까지 동시대인의 감각으로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80년대에 자주 듣고 사랑했던 노래를 지금 현재 활동 중인 밴드에게 커버를 맡겼다는 것으로도 감독의 의도가 더 분명히 느껴졌어요. 감독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얘기는 못해서 아쉽지만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그의 의도를 좀 더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넘길게요. 궁금하신 점과 감상도 좋으니까요. 손 들어주세요. 원탑으로 이렇게 좀 더 부각되고 이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셨다든가 아니면 그거를 뭐 감독님께 어필하셨다든가 하는 부분은 없었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는 없었어요. 왜냐 칸 영화제 갔다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전 무명 배우였었거든요. 지금도 무명이지만 이제 조금 집중받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지휘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캐스팅이 되나 마나 한 단역인가 한 조연 할 수 있나 마나였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선택권의 자리와 그런 여유 있는 럭셔리한 그런 제가 그런 자리에 아닌 거예요.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캐스팅 되면 열심히 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뭘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애초에 감독님이 표현하시고 싶었었던 감수성을 잘 소화시켜내고 그 안에서 그냥 한 악기가 된다는 생각에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부연을 하면 이 영화 자체는 빅토르 최만을 조명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사이사이에 디테일들이 빅토르 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함축시켜서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막 이소룡 흉내를 내는 장면이라던가 그 이소룡 장면도 재밌어요. 일단은 그 장면 나오기 직전에 어떤 할아버지가 시비를 걸잖아요. 우리 친구들한테. 근데 그 할아버지가 실제로 빅토르 제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러시아에서 좀 살짝 똘끼 있는 조금 미친 배우로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89년도에 이글라라는 러시아 말로 이글라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바늘, 그러니까 마약 밀수에 관한 얘기에 독립영화에서 출연했었고 빅토르체가 주인공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공산국가에서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처음 나왔었던 영화고 못 만들어진 영화였는데 그 영화 안에서도
좀 그 싸우는 장면이 있는데 빅토르체가 이소룡을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좀 재현하고 싶다 해서 그 영화에 그런 싸우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모습들을 재현했고 또 그분 바시로프이거든요. 이름이 바시로프도 캐스팅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오게 해서 현장에서 또 전 막 다른 얘기들을 듣게 됐고 더불어 89년에 영화가 러시아에서 나오고 나서 90년도에 썬댄스 영화제에 갔어요. 그 영화가 이글라가. 그래서 90년도 1월 달에 썬댄스 무대에서 특별 공연하는 자료가 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그러다가 프랑스를 거쳐서 프랑스에서 콘서트를 했고 그리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데 러시아에서 마지막 콘서트를 하고 8월인가 9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7월 달인가 8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8월이었었죠. 8월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참 신기했었어요. 왜냐면 그 정보가 뉴욕 타임즈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류 열풍이기도 전에 인터넷 생기기도 전에 이미 그 한류의 길을 밟으려고 했던 첫 인물이었었던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한테. 네, 부연하면 이글라가 1,500만 명이 봤던 영화고요. 빅토르체가 주인공이었던 그리고 한국 투어 이전에는 일본 전국 투어도 구사하고 있었던 중에 교통사고가 나서 세상을 뜨게 됐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또 방금 손 들어주신 분 받을게요. 이쪽에 계신 분 받아볼게요. 지금 손을 들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청춘의 영화로 봤거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첫 장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아직 피어나지 않은 청춘들이 이제 서로 자신의 꿈을 가지고 만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우정을 만들어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제 20대 때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는가,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금 시기에는 어떤 장면이 또 내 청춘의 한 장으로 남겨질까, 이런 상상들을 막 했었거든요. 유태호 배우님도 21살부터 15년 동안 이제 다른 것들도 많이 하셨겠지만 꿈을 위해서 달려오면서 같이 어깨동무를 했던 동료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포기하고 싶다거나 좌절했던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레토의 그 첫 장면처럼 배우님께도 그런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지, 친구들과의 기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있어요. 엄청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네, 2002년에 제가 1월 달에 뉴욕으로 넘어가서 연기 공부 시작했는데, 그때 아무 그냥 정말 정보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의 선생님의 학교 가는 거구나, 리 스트라스버그라고. 근데 그쪽도 혼자 부딪히면서 혼자 가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때 동료 배우들이 제 추억에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냥 지금까지 친하기도 하고, 다국적인 그런, 미국에서 멜팅폿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멜팅폿이라는 의미가 다국적인 여러 가지 문화에서 같이 한 솥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섞여져 있는 그 느낌? 정말로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연기자 친구, 브라질의 친구, 뉴욕에 살짝 뉴욕에서 그 대부 영화에서 나왔을 만한 그런 가족에서 나오는 애가 거기서 그 삶에서 나와서 배우 되겠다고 하는 친구, 같이 한동안 그 청춘을 그냥 미친 듯이 즐겼었던 것 같아요. 막 우리 좋아하는 배우들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음식도 안 삼킨 채로 막 계속 재현하고 막 흉내내고 한참 공부했을 때니까 막 목소리 훈련도 받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웠을 거예요. 우리가 그냥 지금 봐도 아무튼 미친 듯이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네. 그 장면이 그려지네요. 네, 네, 네. 듣기만 해도. 네. 근데 지금도 연기에 미쳐서 살고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네. 네. 뇌에 연기밖에 없는 것으로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이쪽 분 받을까요? 네.
이태우 배우님 반갑습니다. 제 친구랑 저랑 이번에 부산영화제에 가서 야외 극장에서 레토를 보고 완전히 그 영화에 대한 생각에 푹 빠져서 감사합니다. 예. 엄청 추웠던 날이라고 얘기 들었는데 네, 완전히 둘이 수고하셨습니다. 밤새 얘기할 정도로 이 영화에 빠져서 네. 나중에 영화관을 찾아보니까 네. 영화의 제목은 레토인데 저희가 막 흥분하게 만들었던 그 마지막 엔딩 뮤직이 여름이 끝나갈 것이다 라더라고요. 그래서 레토는 여름이고 그 영화의 엔딩을 뭐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름이 끝나갈 것이다 라고 한 어떤 이유가 있는가 이게 하나 궁금했고요. 이태우 배우님께 궁금한 거는 사실은 눈으로만 거의 연기를 하고 대사가 거의 없고 표정 자체가 기본적인 웃는 거 뭐 화내는 거 이런 거 말고는 표정이 거의 포커페이스였잖아요. 그러면서도 저 나타샤를 사랑하고 마이크를 존경하는 그 느낌은 화면 바깥으로 그냥 저희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물론 대사는 통하지 않았지만 감정으로 본인이 빅토르의 어떤 감정을 갖고 계속 연기를 하고 있었는지를 좀 빅토르는 이런 사람이고 내가 이때 이 감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일관되게 뭔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 주인공의 자기가 연기하는 사람에 대한 감정,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 친구가 팬인데 이따 사진 한번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셨던 질문은 저도 궁금했던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부터 답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질문을 두 가지 포인트로 대답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저도 연기에 관한 호기심이 아직도 많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배우들을 다 찾아보거든요, 인터뷰. 그런데 틸다 스윈튼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화면 앞에서 배우가 서 있었을 때 감정만 잡고 있고 무표정하면 왠지 그 뒤통수 내에서 그 감정이 사람 앞에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철학의 믿음을 가지고 연기하신대요. 틸다 스윈튼도 흔히 표정을 이제 외면적인 표정을 얼굴을 안 짓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기승전 안에 그 기승전의 시나리오 안에서 그 씬에 딱 그 감정을 잡았을 때 전달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철학을 하나 그 해석을 하나 가지고 이 연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대부분 제 접근은 이거예요. 제가 모든 감독님들한테 마지막 여운을 어떤 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시면 뭘 남기고 싶으신지 제가 물어봐요. 특별히 주인공 역할을 됐을 때 더욱더 중요하니까요. 그 역할이 주인공으로서. 그러면 어떤 한계가 있다면 그 출발점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감독님이 그거는 이제 감독님의 그런 해석이고 제가 이제 재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해석에서는 빅토르 체가 마지막 느낌이 기둥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 안의 기둥 말고요. 러시아 관객들을 위한 그런 심리 안에 있는 그 영웅적인 기둥이 이 사람이 나중에 저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구나라는 그 느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느낌이 기둥이면 저는 컨트라스트적인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느낌이 흑색이면 시작은 흑색으로 연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식상해지거든요. 기복도 없고 캐릭터가. 그러니까 무조건 100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면 몸동작이던가 표현이라던가 유연성이라던가 대사 안의 그 소리 외침이라던가 그러니까 기둥이지 않은 그러니까 무너져 있는 기둥이라던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은 느낌 상징적으로 머릿속에서 그걸 준비해가지고 몸으로 표현하려고 해요. 그래서 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 봤을 때 생각해보니까 완전한 그런 변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느낌으로 다가오게. 첫 번째 포인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노래 제목이 그냥 여름 이후니까요. 네, 그냥 마무리로 좀 좋은 곡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멜로디가 어떻게 보면 크레딧이 올라갈 때 좀 여운을 남기는 멜로디라서 좋았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구체적으로 왜 감독님이 이 곡을 좋아하는지
좋아하시는지 잘 모르겠고요. 세 나중에 번째 포인트. 감독님께 네. 이거를 꼭 네.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질문의 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사진, 사인 뭐 다 해드릴게요. 아, 네, 다 해주신다고요? 네. 네, 또 질문 받아볼게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개. 많았는데 일단 아까 질문하셨던 분 제가 대답 하나 드리자면 레토가 왜 콘치자 레토가 됐냐면 그냥 번안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여름이 감사합니다. 끝나면 가상이고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질문 한 가지만 해야 되는 거죠. 러시아에서 그 작업하셨을 때 네. 환경이 어떠셨는지랑 예.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감독이 있으시거든요. 조금 유명한데 그분 연출이 되게 하드코어 하세요. 하드코어 헨리 감독 일리아 나이슐러라고 있으시거든요. 네. 혹시 막 그런 좀 하드하거나 액션물 같은 거에도 혹시 나중에 출연 제의가 온다면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전작들 보면은 대부분 다들 좀 정적이고 뭐랄까 되게 아트적인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액션 영화도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장르는 액션이라고 하면 그 장르 안에 멜로 감수성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이하드 같은 영화에는 솔직히 브루스 윌리스가 연기했던 그 와이프의 관계 눈물도 있고, 그러니까 장르별로 구별시키진 않아요. 근데 지금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가 지금 촬영 중이고 제가 캐스팅됐어요. 거기도 액션을 하고요. 그리고 베거본드라는 이승기 씨랑 하고 수지랑 같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제가 조연 역을 맡았는데, 그래서 좀 어깨 만들고 좀 액션 역할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지금 하는 중이에요. 네. 러시아에서도 제안이 들어오면 작업 환경이요? 네네. 물론 하커 헨리 감독님 못 만나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키릴 세레브레니코프 감독님이 아주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연출 법도 그렇고 철학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제가 막 돌아다니면서 재밌어하는 하고 너무 좋아하는 제 직업의 좋은 점은 그 나라에 가서 밥차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제가 취미가 요리인데 밥차를 통해서 한 자리에서 같이 앉아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문화가 그 문화를 꿰뚫어 볼 수 있는 한 자리예요. 거기 안에 있는 음식들, 왜 이런 음식들을 이런 식으로 가져갔고 왜 술을 그 전에 그게 어떻게 먹느냐, 어떤 징크스, 특별히 러시아가 징크스 너무 많거든요. 어떤 징크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런 정서를 알아가는 게 저한테 뭐 지금 너무나 큰 팔레트가 되어버리는 거죠.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배우님이 한 분을 지목해 주실래요? 저요? 네, 제가 압박이 네, 있는 것 같아서. 저기 중간에 한 분. 네, 먼저. 네. 보면서 흑백 영화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흑백에다가 또 CG로서 약간 좀 더 화려한 이미지로 부여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촬영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컬러적인 면을 보면서 연기하셨는데 그 영화를 다시 보면서 이제 좀 느낌이, 이제 예고편만 봐도 이제 BGM만으로도 이게 분위기나 이런 느낌이 달라지기도 한 느낌을 받거든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혹시 영화를 보면서 촬영했을 때 당시에 컬러적인 걸 봤을 때랑 느낌이 달랐던 씬이 있었는지, 아니면 또 이래서 더 좋았다는 씬이 있는지 그거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는 이 영화뿐만 아니라 배우는 항상 결과에 관한 상상을 안 하고 연기를 하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 말하기가 좀 아닌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칼라 영화에서 연기하더라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느낌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상황에 몰입만 했을 뿐이지
결과에 관한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고 결과 보고 나서도 뭐 물론 결과 보고 나서는 아 이렇게 보였었구나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표현됐구나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건 이 흑백 영화만 아니라 다른 영화들도 늘 그래요. 좀 질문이 됐나요? 대답이 됐나요? 지금 이 극장에서 곧 있다가 다음 상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더 얘기하고 싶지만 사실 제가 준비한 것들도 거의 못했고 영화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 게 아쉽고 우리 유태호 씨가 관객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여기서 사진을 찍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